도술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렇죠. 사람이에요. 강동원. 이 양반이 처음부터 도술에 능했던 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이 양반도 그냥 과거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 어릴 때 절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절에서 밤에 저장해놓은 술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은치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학생 네가 먹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절에 술 먹을 사람 너 말고 누가 있냐고. 네 훔쳐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술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우치가 내가 절대 안 먹었다. 나한테 기회를 주면 진짜 술 도둑을 내가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술독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누가 그 술을 훔쳐먹는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냐? 흰요? 흰여우 한 마리 와서 술을 훔쳐먹어. 그러니까 왜 흰요냐? 그래. 근데 밤에 뭐 이렇게 훔쳐먹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야, 흰요가 왜 흰요였는데 지금 3분 걸렸어. 나 30분 남았어. 잠깐만. 그러세요. 아니, 아직. 그래가지고. 재밌는데 왜? 그래가지고 저런치가 흰여 딱 잡은 거야. 이 자식 너 때문에 술 도둑으로 몰렸잖아. 이제부터 재밌나 보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근데 약장수 같은 느낌 날까?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 예. 이거 살려달라고. 풀어주면 내가 이 은혜는 갚겠다. 진짜로 내가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풀어주기만 하면 이걸 주겠다고 하면서 책을 한 거를 딱 꺼내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무슨 책? 그 책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도술. 도술을 어떻게 하는지 쫙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전우치가 그 책을 그 중에서도 쉽고 강렬한 거에만 점이 찍혀 있었대. 실제로 한죽등서필이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봐서 기가 막힌 거야. 요것만 이렇게 딱 하면 진짜 도술 다 부릴 수 있겠는데 딱 했는데 그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집에 종이 뛰어와가지고 아유 저런치 도련님 큰일 났다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얼른 가자고. 해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종을 따라가지고 길을 딱 돌아가니까 종이 어디 갔는지 광고 없네? 사라졌네?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속았구나. 이거 자체가 그 흰여우의 도술로 도술이었구나. 나를 숨긴 거구나. 그래서 돌아가봤더니 그 책을 훔쳐가지고 영호는 어디로 도망쳐. 자기가 전우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도술은 그때 잠깐 본 도술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도술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그럼 흰여우 그 책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게 많이 있었겠어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근데 저기 담양까지 가지 마시고 왜 본인이 흰요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이 모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많이 밤에 약간 이렇게 좀 술 훔쳐먹는 느낌. 많이는 몰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괴담꾼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흰.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요다. 아니 저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좀 형 웃으면서 아니, 미안한데 나는 이분 처음 뵀거든. 에너지가. 개불 박사, 박 박사. 에너지가 대단하시네. 나도 녹화를 같이 여러 번 했는데 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면은 영화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게 뭐 동네방네 이런 기본 상식이 또 많이 알고. 뭐 설화도 많이 알고 과학 지식도 풍부하고 또 우주면 우주 하여튼 톡 치면 나와요. 근데 여기가 희한하다. 재밌네, 근데 듣다 보니 이게 쏙 빠져드는 게 있네. 아니 근데 용환 쌤이 왜 그 옥탑방에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저는 저를 좀 빨리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까운 최태현 선생님 저번에 먼저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빴죠. 왜 기분이 나빴냐? 최태현 선생님 나온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문제를 냈던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알려진 게 여기서 막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젓갈, 젓갈! 젓갈 연상군.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와 야사에 의하면 연산군은 후궁 정씨와 윤씨를 자루에 담은 뒤 그 아들을 불러 때려 죽이게 했다는데요. 맞아 죽은 후궁들의 시신은 젓갈로 담아 산에 뿌렸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잔인하다. 에이 그건 뭐. 다 아는 사람 다. 왜 그걸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서는데? 심 작가님 때문에, 심 작가 때문에. 도와준다 도와줘 백호. 것이 여우 도와준다. 그게 이제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그 젓갈로 후궁들을 이렇게 젓갈을 만들어 버렸다. 그거 이제 유튜브로 해서 현재까지 한 440만 뷰? 조선왕조실록에 다 읽었던 건데 뭘. 그걸 제가 채집해서 얘기한 걸 작가가 제 영상을 보고 여기다 문제를 만든 거라고 저한테 실토를 했죠. 그럼 인정. 인정.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인정. 아니 그러면 사실은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 빠져들어서 진짜 시간 체크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좀 재미난 얘기가 좀 많이 좀 있나요? 어때요? 있어요? 가득 차 있지.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툭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 네. 그러면 얘기 하나씩 이렇게 던질 때마다 좀 빠져? 몸무게가 빠지고 이러나요? 제 희망이에요, 그게 바로. 네. 근데 여우. 수기 씨랑 저희 방송 같이 방송 했었죠. 데뷔했을 네, 같이 때인데 했었죠. 그때 처음 방송했었을 때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왜 무게 어쩌다 잡고 왜 이렇게 있었고 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질문하면 말이 우리 길어지는 당혹살 때도 안 그러셨잖아요. 왜 그래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좀 기분이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약간 기분 좋기도 하고, 뭐 이런 장수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자기 뭐 오랜만에. 고정 노린다고. 아니 무슨 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좋더라고요. 고정 아니 그러면 지금의 이 풍채를 만들어준 그 가운데 한국 괴물이 대충 몇 종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뭐 세알이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대략 한 282종 정도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 네. 네. 몇 몽달귀신, 개만 얘기해 뭐, 주세요. 예전에 좀 아 뭐 좀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거. 군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쵸? 합해서. 도깨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다 괴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합해서. 그건 또뭐 있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귀신이 얘기가 많아. 옛날에 우리 그 고서 보면 어디 적혀 있는 그 적혀 있는 거. 귀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적혀 있는 거 위주로. 문헌에 나와 있는 문헌에 거. 나와 있는 네. 그래야 좀 더 그 주변 정황이라든가 이 책을 누가 썼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다 살펴볼 게 많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아직도 발굴해야 될 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의 문헌 중에는 벽지 발라놓은 걸로 해요. 시골집에 네. 벽지에 이상한 창호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발라놨는데 어. 뜯어보면 알고 보면 뭐 200년 전에 조상님 쓰신 일기고 어.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사실 괴물 이야기 같은 건 그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동네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는데 무슨 괴물이 나타났다더라. 그 일기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 쓰리잡을 뛰신다고요? 아니요 그냥 뭐 뭐 역사로 계속 많이 하니까 어. 원래는 책 쓰고 논문 쓰고 작가. 하는 게 일이었는데 하시고 이제 방송을 또 방송인 또 많이 하시고. 하게 되다 보니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행이나 공연 같은 공연 사회 같은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쓰리잡이 아니고 네. 넘어가네. 그 아니면 뭐 드라마나 작품 자문을 봐준다라든지 그런 뭐 역사 관련된 일은 제가 뭐 그러면 자문하시는 거는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곧 나올 텐데 3월 말에 나오는 풀 TV에서 나오는 빠친코라는 작품. 윤여정 선생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뭐 하셨다고요? 제가 자문 봤죠. 역사 자문. 혼자 그게 하는 역사 아니고. 얘기예요. 일본에서 정착한. 맞아요. 네. 제일 교포. 제일 교포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작품이 조용히 좀 해봐. 이제는 날 땜이야. 진짜 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기 캐릭터 좋은데 이런 나 재밌어요 이제.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정잘한 거야. 재밌어. 근데. 정말 정잘. 계속 빠진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아무튼 이제 빠친코라는 작품 자체가 이게 실제로 재미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 맞아. 우리나라의 부산에 살던 그러니까 가족이 일본에 가고 그 이민 3세대가 미국에 가고 이런 이야기여서 이게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이 엮여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민자 사회니까 이 작품이 아주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이나 이민호 씨가 이제 이 주연을 맡게 되면서 화제가 된 작품인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대본을 같이 보면서 제가 그 대본 자문을 했었죠.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문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선생님 1920년대 때 지금 이렇게 아이한테 사탕을 주는 씬인데 그때 사탕을 먹었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최태성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을까요? 그쪽하고 제가 좀 싸우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수능에 안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현대사에 사실 강하시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해주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헤라디아 이렇게 어부가 같은 거 부를 때도 네. 그쪽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에헤라디아가 이게 그때는 에헤라디아가 맞아요? 그냥 한글도 변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80년대 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음악에 비해서 80년대 음악이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때도 음악이 느렸는데 이 에헤라디아 박자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다 문헌을 검토하거나 원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에헤라디아는 맞아요? 진짜. 에헤라디아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근데 20년 된 말이 안 돼. 근데 그 전에는 무슨 말 했는지 현재 기록이 안 나와. 기억이 없구나. 그리고 방청객 계세요? 아니 신기해서 그러면 나 동안 자주 많거든. 아니, 보통 이렇게 강연하면 저쪽에서 해주는데 바로 옆에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재밌잖아. 재밌네.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속도도 굉장히 지금보다 이렇게 느리게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인데 흥미롭기도 하고 한류가 뜨니까 최근에 한국 문화가 뜨니까 한국 문화를 되게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분 다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아 진짜? 네. 저는 사실 진짜 꼬마 작가고 네. 진짜 대작가시죠. 진짜 대작까지 지금 음. 계속 베스트셀러로 있죠. 아, 네. 그 뭐 쓴 책 중에 네. 다 엄청 잘 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래도 좀 잘 됐어. 네, 역사 분야에서는 잘 되고 한 권이 이제 제가 쓴 게 이제 전체 1위 그래서 뭐 한 10만 부 이렇게 팔린 게 있어서 10만 부가 팔렸어요? 네, 그냥 감사하게 요즘 몇 쇠입니까? 그럼 몇 쇠? 60세인가 뭐 60세. 와. 한국사예요, 세계사예요? 그 책은 한국사고요. 한국사, 세계사 책도 있고 뭐 책 쓰는 게 제 일이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특별히 좀 잘 돼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고 곽 작가가 엄청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 책 작품이 34작품 정도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많이 저는 뭐 하여튼 글 쓰는 사람들은 60세 작가 좀 만져봐야 돼요. 아니, 만나기 쉬운 작가 아니거든요. 쉽지 않지. 많이 한 쇠가 몇 쇠? 저는 한 뭐 3세, 4세 가면 와 대성공했다 막 이러죠. 60세가.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서 쓴 책만 뭐 소설책이건 과학책이건 다 합쳐가지고 26권 책을 썼거든요. 아, 혼자 쓴 책? 대충 짚어봤을 때 그 26권 다 붙여도 네. 메가히트작 한 권 채 안 될 것 같아요. 아, 판매 부수는. 여기 60세니까.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쓰는 거예요? 형도나.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근데 올해도 5종이 먹고 나오고 살아야지. 안 웃겨도 출연은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로 가상의 예로. 가상의 예로. 다 느껴도 계속 출연. 가상의 예로. 을 많이 하니까. 렌트가 세. 아니 그냥 이 사람 왜 이러세요? 형도 울지 마. 아니 근데 늘 근데 내가 곽 작가님이 이제 축하할 일이 있는 게 이번에 백수 탈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연구원이었거든요. 그죠? 원래 연구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근데 연구 생활 쭉 하다 회사 다니면 연구 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관리, 행정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회사 감하게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예. 코로나 시국에 아니, 대학 교수님 되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너무 근데 그 길어질까봐 결론을 말해. 아, 잘했어. 좋아라 좋아. 내가 저 스토리 다 들었는데 아, 축하합니다, 대학 교수. 잠깐만 그래서 대학 교수 아니야 내가 대학 교수가 이런 거 처음 봐. 앞뒤가 맞아드는 이야기가 있어. 앞뒤가 맞아드는 이야기. 끝만 들으면 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니까 들어. 그래, 요 한번 요거까지만 들어봅시다. 제가 그래서 어느 직장을 구했어요. 기가 막혀요? 네, 숭실사이버대학교에 환경안전공학과라는 학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됐었는데 여기 사이버대학교야. 강의를 다 사람 보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영상 다 그냥 카메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면서 혼자서 웃긴 소리 하고 지 혼자 웃고 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2시간, 4시간, 6시간 계속 하는 거야. 그 어제도 그거 하다 왔어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사람이 그리웠네. 부러운 거야. 사람이 그리웠어. 이거 사이버가 아니잖아. 알겠어, 사이버가 알겠어. 아니잖아. 이해가 되네. 그래서 왜 그렇게 수다쟁이가 됐는지가 이제야 하는 마자리를. 그러면. 대학 교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뭐 영화사나 이런 데서 우리 작가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괴물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들 이렇게 뭐 자문 영화 많이 소재 할것 삼고 같은데? 싶어 하는 거 없어요? 괴물 자문은 없어요? 괴물 자문은 없었고 네. 제가 쓴 소설을 영화사에서 영화하겠다고 판권을 사가신 적은 지금까지 2번 있었죠. 우와. 2번 있었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괴물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괴물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제일 아주 무서워하는 거. 아주 베스트. 악질.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 생김새라도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야차. 저는 저승사자 제일 무서워요. 저승사자. 우리도 아는 거네.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왜냐면 만나면 데려가니까. 가니까. 아니 근데 그 문헌에도 저승사자의 비주얼이 그렇게 뭐 검은색 도포를 쓰고 가슴 쓰고 그렇게 나와요. 그거 이거 딴 방송국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거 KBS에서 했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다른 방송. 언제 하셨는지 말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KBS에서 해야 돼. 자 여러분,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면 항상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가 쓰고 얼굴 좀 허옇해가지고 입에는 뭐 약간 보라색 그쵸. 이런 거 칠하고 근데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인지 궁금했어 항상. 자 조선 시대 이전의 저승사자 묘사에는 이런 형태의 묘사가 거의 없어요.
저승사자는 사자라는 것은 공무원 관리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주로 저승사자를 그냥 관복 뭐, 입고 있고 사모관 장군이면 뭐 투구 쓰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옛날 사람은 그렇게 믿었는데 언제부터 왜 우리는 검은색 옷 입은 도포에 검은색 가스 가세. 그거를 저승사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일제 강점기구나. 아니요. 그럼 전설의 고향. KBS KBS 공정의 이트작 전설의 고향에서 김상식 PD라는 분이 연출을 하시면서 저승사자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딱 임팩트 있게 등장하자마자 아 저거는 정말 한국적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박. 제작진들하고 같이 여기 개발한 KBS에서 만든 거. 야 근데 그것이 7, 80년대에 너무 유행하면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저승사자 기본 이미지를 아예 뿌려야 그렇게 되는 정형화가 됐구나. 누구래요? 난 저승에서 자네를 데리러 온 차사라니. 저승차사요? 아, 그 감독님이 대단하시네. 김상식 PD님. 옛날에 도깨비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깨비도 뿔 맞아요? 달린 거? 뿔 뿔, 달린 뭐 뿔 이런 거? 없잖아요. 도깨비는 사실은 도깨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요괴나 괴물의 이미지는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애군을 방지하거나 어떤 그런 벽화 같은데 그려지던 특별한 실체가 없었어요. 기와장에 그려진 기와장에 모양, 그려진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오니라고 그래서 일본의 요괴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둘이 섞이면서 이제 뿔 달리고 빤스 입고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깨비 이미지는 사실은 일본의 온천을 가면 맞아. 엄청 그런 식의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입구에 거기서 입에서 물 나오고 막 그래. 맞아요. 이게 섞였다는 거. 오늘 뭐 든든한데 두 분 오니까. 야 오늘 우리 이거- 지난주에 세 문제밖에 못 맞췄거든요. 이게 한 원래 문제당 10만 원. 10만 원씩이에요. 얘기 같이 맞히는 거예요? 방금 네. 저승사자 관련된 말씀하신 부분은 3번 문제였습니다. 아 이게 괜히 문제가 있었어? 맞춘 걸로 해주세요. 맞춘 걸로. 10만 원 날린 거야? 왜 말려 맞춘 거야? 미안해 내가 뭐. 근데 이거 문제당 10만 원씩 쌓이거든요. 10만 원. 예, 10문제니까 오늘 100만 원 가도 되겠죠? 그리고 틀린 사람이 1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것도 빠진 거네 거의. 아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너무 왜 그러지? 왜 우리랑 녹화할 때 안 그랬어요? 오늘 카메라 화면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너무 즐거워. 오늘 사람이 못 봤어요, 그동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문제 가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설 속 도깨비들은 우리에게 친근한 괴물 중 하나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고기, 팥죽, 술을 주로 먹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메밀묵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의 구전에 따르면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거 뭐 무조건 아시겠지. 오, 어디 곽박사님 갑니까? 저 구전에 약해요. 구전에. 정확히 아는데? 나 이거 구전에 약해요. 이거 아세요? 너무 정확히 아는데? 왜냐면 우리가 상의에서 답을 한 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 얘기해. 아 이거 주간식 딱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 틀리면 우리 끝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개밖에 못 맞췄어.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예? 그래. 우리가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걸 어떻게 하시지? 도깨비가 지금 이빨이 없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나? 맞네, 팥죽 이런 거. 앞니가 빠져 있잖아. 도깨비 고기도 있어. 여기 있잖아. 이가 몇 개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일본이라잖아. 원래 도깨비가 없다잖아. 정해진 이미지가 없고 지역별로 도깨비의 모양은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원래는. 달라? 원래는 근데 이가 약해서 묵을 좋아한다는 건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네. 발상이죠. 발상이죠.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메밀밭하고 상관이 있어요? 메밀밭? 밭하고 상관 있나요? 아니요. 밭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라도랑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전라도에 메밀이 많으니까 전라도 얘기 나와. 메밀. 또 이제 그 이렇게 소화가 잘 되잖아요. 메밀이. 아 먹을 게 없었어. 어? 그래서 제일 흔한 메밀로 근데 먹을 게 없었으면 메밀묵보다 좀 도토리묵 느낌 아닙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아주 그냥 무시가 아니, 입에 붙었네. 아니, 사람 아니, 무시하고 아니, 명시하고 아니, 비난하고. 작가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돈이가 싫으면 살짝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눈칠 수 있게. 고기랑은 다르지만 팥죽도 그렇고 메밀묵도 그렇고 이게 소화 잘 되는 거네. 부들부들하네요. 약간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것들. 도깨비가 위장이 없나? 위장이 뭐 위장이 없나? 강장동물 같이 그렇게 됐다든지. 짱동물.
도깨비가 소화기관이 없어 생각보다. 뭐 그런 거. 네, 소화가 약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답에 근접 안 해요? 우리 아니 지금 누가 답을 말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누구야? 그건가? 아,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 한참 자문하셨어요? 흥행했었을 때 아니 그건 아니고 끝나고 그 특별 방송에 출연해서 누가 다 도깨비는 뭐 그랬어? 이러면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시원하게 얘기해 소화 안 줘보세요. 된다며 그거? 제가 그때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걸로는 도깨비가 위장이 없어서 소화가 누나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소화가 잘 된다 뭐 그렇게 근데 걔 막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뭐 소화 안 정확한 돼. 것 같은데 뭐. 밤에 내내 먹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장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게 메밀이어서 이 메밀묵을 좋아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메밀 소화. 정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60세. 가자.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거 잊고 있었던 그래 주제인데. 아까 경훈이가 저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 난 2. 아 이가 없다. 아니 경훈 씨가 그 얘기를 해줘서 팍 생각나. 그래요? 아 맞아 이가 아닌데 하고 딱 생각나. 60세. 내장이 없어서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많은 백성들이 현실에 궁핍함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으로 도깨비를 믿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사람들은 도깨비에게 풍어를 기원하며 메밀묵을 바다에 뿌리거나 밤에 들판이나 강둑 근처에서 보이는 도깨비 불의 움직임을 보고 다음에 농사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깨비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정체불명이에요. 아까 뭐 네, 도깨비라는 말이 뭐 학설은 여러 가지 그런 있어요. 거 있잖아요. 도깨비는 정확하게는 도가비에서 그런 학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옛날에는 한자로 한글 별로 많이 안 썼으니까 한자로 도깨비를 독각이라고도 많이 썼거든요. 독각. 예. 독각. 그래서 다리가 하나다. 다리가 홀로 독자에 다리가 없자해서 다리가 하나라서 독각이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설도 있는데 썰. 썰이고요. 확정되지 않은 설이고요. 어떤 분들 막 그런 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돼지를 옛날에는 도야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도하고 도깨비의 깨비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니까 성냥깨비 이런 것처럼 그런 돼지 뭐 어떤 그런 우락부락한 거 그런 거를 어떤 깨비 이런 걸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진짜 이상하다. 도깨비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우리 언제? 문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도깨비가 순우리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려면 억지로 표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럼 세종 이후. 세종 이후네. 세종. 세종이 만든 신하들의 부탁해서 만든 노래 중에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노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죠. 그렇죠. 네. 네, 그 노래 가사에 돛가비라는 표기로 도깨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보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전통하고 같이 하는 괴물이에요. 오래됐네. 한글이 거의 개발되자마자 도깨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니까. 그럼 그 전부터 말은 있었네. 아마 있었을 거예요. 표기로 된 거니까. 그렇죠. 이거 재밌다, 오래됐네. 재밌다. 그 이광기 씨가 배우 전설의 이광기 고향. 전설의 고향에서 내다리 나나로 아주 그때 빵 떴거든요. 영만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네. 미신.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어렸을 그때. 근데 이런 귀신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건 이제 상상이죠. 아까도 이제 저승사자가 마치 PD님이 낸 아이디어듯이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 시대가 조선 시대잖아요. 맞아요. 조선 시대에 어떤 여인이 뭐 약을 구하기 위해서 시신을 무덤을 훼손하다가 가서 그런 다리 이야기. 잘라. 그러나 거기 보면 그 어디 무덤을 간 거예요? 공동묘지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귀신은 다 공동묘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조선 시대 때는 공동묘지가 없구나. 그렇죠. 조선 시대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 시대까지 하더라도 선상, 가족묘를 쓰던 문화고 공동묘지는 언제 생긴 거냐면 공동묘지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만들어졌고 서양의 공동묘지를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우리 따라해야지 하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한테 강제로 이입시킨 제도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땡겨도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기 씨가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옆에 막 순사가 있고 일제 강점기도 튀어나와야지. 재밌다. 이야기 할아버지들 같아. 할아버지도요? 근데 아까 말씀 수양대군이 귀신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야? 조선왕조실록에 아, 이것도 실록으로 가요? 세조실록을 보면 실록에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 임금님이 어떤 훌륭한 분이셨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머릿말. 네, 그런 느낌으로. 머릿말처럼. 네. 세조실록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양대군이 이러저러한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밤이 깊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휙 하시면 아무리 봐도 휘파람 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수양대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것이 바로 귀소라는 것이다. 저게 귀신이 피리를 분다 내지는 귀신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다. 라고 딱 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뭐 귀신 알아본 사람인가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 소리는 높은 라음 같군.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음계를 말해줬다는 태연자약하게. 그만큼 담력도 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사기네 있어요. 진짜. 뭐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을 홀리지 말고 물러가거라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이거 진짜 재밌네.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라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말씀하세요. 표정 풀고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재밌어서 그래. 표정 풀고. 요즘도 재밌네, 이 이제. 비슷한 귀신 이야기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이 전국 각지에 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휘파람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휘파람 소리로 뭐 무슨 뭐 노래 부르고 다녔다더라. 그렇게 하고 귀신 전설이 있는 곳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는 그 휘파람 소리의 주인공이 실제로는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냐면 바람 소리. 새 중에 귀신새라는 별명이 붙은 새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소리를 내는 호랑집바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주로 자주 사는 곳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울음소리를 내는데 사람 휘파람 소리하고 정말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진짜? 밤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애기 울음소리가 그런 것처럼. 들리듯이 그런 것처럼 새 요만하거든요. 재밌다. 귀신새. 귀신새 호랑집바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한 문제 푸는데 나 노트가 막 꽉 찬다니까 얘기 적느라고. 근데 진짜 오늘 10문제 다 맞출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이제 한 문제 있냐 우리? 맞췄고.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 황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의 기록을 영국에서 잘못 해석하며 생긴 오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나폴레옹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지. 나 알 것 같아. 나 알지. 난 알 것 같아요. 혹시 한 글자 아닙니까? 한 글자? 나도. 하나 둘 셋 하면 하게 할까요? 잠시만.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쓰자. 우리. 안 하는 사람들 쓰자. 다 알아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아 맞았고 한 글자. 맞았고. 이거 저 샤이니 있잖아. 샤인. 그럼 다 알아.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옛날에 60년대 해변으로 가요를 부른 이 보이스도 있었어요. 키보이스. 알았으면 어떡해. 우리 순둥이 우리 정답 말하는 아니 지금 말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어떤 이미지냐면 작지만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맞아. 그건데 작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추정하는 거고. 나는 추정하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 단위가 서로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뭐 피트 피트라고, 뭐 이런 거 피트.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 공인된 게 아니니까 프랑스에서 뭐 키가 7 정도 되지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뭐 7 뭐 피트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오해가 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근데 이제 같아요. 나폴레옹은 사실 이제 그림을 보면 네.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는 키 크고 멋있게 그리고요. 나폴레옹이 안 풀리고 못 나갈 땐 작아지고 못생겨져요. 맞아. 그러니까 배나는 느낌으로 좀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말 위에서 아이고. 흩날리는 네. 이거 전과에 있던 거. 전과에 있던 거. 이게 나폴레옹의 최고 전설입니다. 옛날에 양주광고에 나왔어요. 양주광고. 완전히 뭐 육전에서 다 이기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림이고요. 나중에 이제 막 하나하나 패배해 가면 점점 얼굴이 사람이- 커지고 배가 많이 나오고 작아지고 되게 못생겨지고 그런 걸로 유명해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다 그럼 같이 해보자. 바로 이건 가서 뭐. 자, 야 이거는 경훈아 네가 해도 돼. 그래. 자, 키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역시 역사 쪽에 강한가? 강하지. 예전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이 저 설명 나오거든요. 신뢰하고 나면 쓰고 다니던 거 소금 받기 위해서 쓰고 다니던 거. 설명. 그것도 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잘 다스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동생 잘 교육해서 많이 외로웠네. 네, 방송에 잘 적합하게 되도록 사람들 중간중간 인터넷 강의 때문에 많이 사람이 그리웠어. 단신이 아니다 정답입니다. 단신이 아니다. 나폴레옹의 키는 약 157cm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약 170cm였는데요. 이 같은 격차가 생긴 것은 국가 간의 단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프랑스식 야드 파운드법에 따라 오피에 2푸스라고 표기한 것을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단위인 오피트 2인치로 해석하면서 키가 무려 13cm나 작아진 것인데요. 또 당시 황제의 근위대는 보통 178cm 이상의 장신들을 사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폴레옹의 키가 작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저도 군대 갔었을 때 맨날 앞에서 행사할 때 뭐 깃발 들고 기수 같은 거 했거든요. 키가 180인가요? 88인데 키 큰 사람들 보통 앞에서 많이 서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폴레옹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나폴레옹 하면 사실 제일 웃겼던 게 나폴레옹이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다가 패배해서 한번 이제 엘바섬으로 유배됐다가 또 탈출했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막 프랑스 지지자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돌아와라. 우리 프랑스 영광을 되찾자 하는데 탈출을 한 거예요, 실제로. 탈출을 딱 하자마자 프랑스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대역적 탈출하다. 이게 보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프랑스가 패배한 상태고 나폴레옹 반대편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역적 엘바섬 탈출하다. 이렇게 완전 보도한 범죄자 거예요. 취급한 거지. 근데 그가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마르세유에 딱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입성이 아니라 마르세유가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나폴레옹 마르세유 입성 이렇게 보도가 나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막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파리로 확 군대를 끌고 오니까 나폴레옹 장군 파리로 입성 이렇게. 장군이 또 붙었네. 그때 헤드라인이 야, 바뀌었고. 언론이 참 간사하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 입성을 하니까 황제 폐하 만세. 이게 그 당시 이제 너무 웃기다. 언론의 그 가벼움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도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신문이 발행되던 때죠. 19세기 초 뭐 이럴 때니까. 그렇구나. 프랑스 귀신 아는 거 있으세요? 혹시? 프랑스 귀신 제보당의 야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왜? 그때 형제들이 한 영화 있다. 이거 말고 제가 이 나폴레옹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뒤에 딴 얘기 제 거 잘라주세요. 이거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 잠깐만. 네, 여러분. 되게 크다. 자, 여러분. 앞에 한 거 잘라주세요가 아니라 뒤에 한 거 잘라주세요. 뒤에 하면 다 잘라도 돼. 앞에 건 좀 재밌는 게 앞에 있었잖아. 거는 살리라 이거지. 앞에 건 재밌게 있었다. 미터란 단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터란 단위는? 넓은 데서 쪼갰겠죠. 좋은 발상.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자, 미터란 단위가 왜 나왔느냐? 왜 나왔어요? 방금 전 그 나폴레옹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무렵에 프랑스의 단위계가 개판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얼마큼 오피트 주세요 하면 누구 오피트 이만큼이고 누구 오피트 이만큼이고 개판이었던 거야. 그래서 단위를 정해서 만들자. 그래서 제일 기본되는 단위로 길이부터 먼저 정하자라고 해서 당시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직후 무렵에 단위를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네. 그게 바로 미터법인데 어떻게 정했느냐?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야망이 컸던 거야. 이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다 보고주겠다. 프랑스만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인들 모두가 다 쓰게 하겠다. 그래서 1미터라는 단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게 재밌다. 남극하고 북극을 도는 지구의 둘레를 구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4등분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4등분을 한 게 10,000km가 되도록 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계몽주의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지구 속에 사니까 지구의 길이를 딱 정해서 지구를 정확하게 몇 등분을 쪼개니까 이 1m라는 어떤 한 게 단위가 나오게끔. 정확히 나오는 그런 단위를 만들었다는 자,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몰라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4만 킬로 정도. 지금은 측량이 조금 더 정확하게 달리기 때문에 4만 킬로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애초에 1m라는 단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단위를 지금 왜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요? 그 단위를 왜 쓰고 있어요? 그냥 써요. 나폴레옹이 이겼잖아.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그래서?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 나폴레옹이 졌으면 이거 안 썼네. 우리가. 나폴레옹 졌으면 이 단위가 안 퍼졌을 거예요. 나폴레옹 덕분이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언젠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거야. 이 미터법이라는 단위는 영원할 것이다. 너무 재밌어 나. 재밌어. 이거 우리가 어디서도 못 들어요. 어디서도. 네. 솔직히 이거 다음에 문제도 한번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 5번 문제였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자.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1923년 9월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학살은 일본인이 조선인 6천여 명을 무차별하게 폭행 살인한 인종 학살 사건인데요. 당시 일본인들은 칼과 죽창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조선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조선인을 골라내면 조선인이다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거는 맞추면 이거는 문제다.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 대박. 야, 이거 대박. 와. 관동대학살에 죽은 사람은 최소 8천에서 3만 정도가 되고요. 칼을 조금 쓰긴 썼는데 죽창 그리고 이제 갈고리 같은 거. 갈고리. 갈고리, 맞아. 갈고리에 사람을 묶어서 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준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야, 6천여 명이 아니다. 야,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서 많이 다음 해요. 혹시 아십니까? 3만 삼만 답도 년. 알죠? 오. 답도 알죠? 그러게. 7분 같은 그러면 거. 어떤 뭐 소리를 질문이죠. 합니까? 질문을 해요? 일단 한번 발음 아니야, 발음? 아, 발음. 그래. 왜냐면 그 안 되는 발음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저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라고. 말을 시켜보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요즘 저한테 역사 관심 많다고. 맞나? 그러니까.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일본인인데도 그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 사람 있으니까. 발음 못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살해됐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거든. 뒤에 얘기. 두 민족끼리 막 싸우는데. 나 근데 너무 십볼을- 난 듣고 싶어, 솔직히.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쉽볼렛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십볼렛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분해서 민족을 구분해가지고 또 한쪽을 처형했다 이런 그래. 이야기가 재밌다. 재밌다. 성경이 나와요. 맞아. 구약 때. 그렇대. 그럼 이제 자, 심 선생님이 이거 뭐 바로 가죠 뭐. 야, 이거는 문제를 수정했을 정도니까 지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으로 갈 것 같은데. 그동안 나온 분하고 레벨이 다르다. 아 좋다 너무 좋다. 발음으로 가죠. 발음. 발음. 정답입니다. 야, 힘 빠진 거 봐. 벌써 30년. 요렇게 좀 저기 이렇게 좀 그 배타적인 질문제를 공격해도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은 아니 뭐가 약간 우린 모르니까 할 수 없어. 약간 처음 왔는데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맞아. 조금 기분이 불쾌했어. 진짜. 네가 알겠어. 오 이런 맞아 거 맞아. 있어. 맞아. 우리 솔직히 이거 너무 통쾌해요. 지금 문제부터 잘못됐습니다가 와, 너무 일본인만 가능한 어려운 발음의 일본어를 해보라고 시켰다 정답입니다. 1923년 관동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불러온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약탈 강간까지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후 자경단이 거리를 활보하며 학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돈 15엔 50전을 의미하는 주고엔 고지센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렸다고 합니다. 주고엔 고지센.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일본이랑 한번 해봤거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기 힘들어요. 미묘하구나. 네,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요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들으면 너무 쉬운데 안 돼요. 그리고 관동 특유의 또 발음이 있고. 억양도 있고. 사투리 관동 사투리. 지역 관서 지역이니까 관동 특유의 지역. 억양. 그거에 꼬지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지. 그렇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이렇게 문제 출제진을 약간 건드는 식의 보충 설명 좀 해드리자면 설명 더 해주세요. 조금만 제작진을 하대해 주세요. 뭐냐면 그 1923년에 먼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가 전기가 막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택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이때 지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쓰나미보다 더 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의 강도가 센데 문제는 지진의 강도가 센 걸 넘어서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전기가 보급이 됐는데 이게 완전 뭐 전봇대가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합쳐서 한 10만 명 이상이 도쿄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도 당황스럽고 그 지역 사람들도 당황스러운데 분노를 분출하고 싶잖아. 사람들이. 분노를 분출하고 싶은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방향을 돌리기가 좋으니까 그다음 이제 조선인들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걸 꾸몄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온비어를 퍼뜨린 미온비어. 거고 일반 민간인들도 요때가 1923년이니까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해가지고 과거에 막 청나라랑 싸우고 그 러시아랑 싸워가면서 소위 말하는 몸에 피를 묻힌 분들이 40, 50대 남자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뭔가 때가 딱 되는 거지. 야, 지금 좋다 하니까 집에 갖고 있었던 그때 내가 하면서 막 칼, 창 다 들고 와서 그게 작용되구나. 그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일 제가 여기서 기록 중에 잔인한 걸 떠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막 도망을 가서 경찰서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근데 경찰이 잡아다가 데리고 끌고 나가서 자경단한테 넘겨줘서 자경단이 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제 의존할 데가 없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최소로 제일 처음 나왔었던 게 6천 명이었었고 이제 독립신문 기록 같은 데는 보면 한 3만 3천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엄청난 학살 사건이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거의 밝혀지지 않았고 이 법 제정을 해야 된다.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학자들이 풀어야 된다고 그럼. 하는데 아직 특별법이 없어요. 그건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나저나 우리 제작진 큰일 났네. 뭐 그냥. 아우 일단 저희 다 지난주 기록 깬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아직은 이제 동률. 동료. 네네. 이പ്പൊ 것도 안 해. 오늘은 너무 많이 하셔. 차 한잔 하고 올까? 퇴근하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저 약간 졸리면 바람 좀 쐬고 어, 있어요. 바람 쐬고 이제. 야, 든든합니다요. 아주. 다음 문제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를 공포에 떨게 한 고문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저게 형벌의 기구래. 말들이 입에 착용하는 굴레와 닮은 이 고문 기구를 사람 머리에 씌운 것인데요. 어머나. 입을 벌리면 쇠꼬챙이가 혀를 짓눌러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구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이코.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혀를 잘못 늘렸을 때 받는 형벌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뭔가? 감옥에 갇혔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막 계속 나 말 많이 하는 사람. 막 계속 나 무죄야 막 이러면서 저기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해야죠. 노린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스코틀랜드 절대 안 갈 겁니다. 아니야. 그래, 가지 마. 16세기면 한참 마녀 사냥할 때 아니에요? 그래, 나도 마녀 사냥. 사냥. 중세니까. 근데 이게 또 봐봐 여자잖아. 그러니까 약간 신성 모독을 해서 그런 마녀 혐의가 있는 사람. 마녀의 고문법. 근데 마녀 사냥이라서 그 당시는 남자는 안 했지 않나요? 아니요, 그 마녀가 영어로 보니까 위치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성이 남녀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가장 오해가 우리나라는 주로 귀신 여자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외국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마녀가 영어로 보니까 위치이기 때문에 남자 마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율상 여자가 훨씬 많았지. 그리고 화형을 통해서 죽긴 죽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녀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의 수단으로 고문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고문을 하면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고문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믿은 거예요. 진짜. 아니면 지금 저 룩이 봤을 때 상류층의 어떤 사람 같진 않아 보이고 그래. 약간 좀 하녀들. 하녀들이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비밀을 옮기거나 아 비밀 누설. 비밀 와. 비밀 누설인가 보다. 가문의 비밀을 와. 누설한 뭐 그런 거 아닐까? 작은 거 하나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시절. 이거 말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녀는 그냥 쫓아내거나 사적으로 때리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고문 맞아. 기구를 그것도 그렇네. 내 영지에 맞아.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걸 굳이 그렇네. 뭐 그지. 공적인 재판으로 들어갈 이유는 맞아, 없어. 맞아. 그러네. 뭐 떠오르신 거 없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16세기 마녀 사냥할 때 다양한 고문 기구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 예. 저 고문 기구는 처음 봐서 다른 사진 없나? 진짜 이거 어렵다. 우리 힌트 같은 건 없어요? 개인기 힌트가 있는데. 개인기 있어? 힌트가 그거 유효해? 개인기. 진짜 있는 거예요? 개인기 힌트가 있어요. 아니, 제작자들이 물어봐. 저 개인기 하나 하는 거 있어요. 개인기.
그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나오는 거 할 때 네네. 알파 변이 다음에 베타 변이 나오고 베타 변이 다음에 델타 변이 나오고 그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 24개가 있어요. 네. 그거 다 외우는 법. 그거를 자, 리듬으로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리듬으로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우, 뉴, 지, 오미크론,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사이,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우, 뉴, 지, 오미크론,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사이, 오메가. 오메가. 오미크론 나왔다. 중간에 오미크론이 한 20번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 이렇게 많이 오미크론 다음에 파이예요. 오미크론 다음에 파이. 아니, 오미크론이 10호예요, 18이에요? 힌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힌트? 아 그러면 만약에 또 변이가 되면 파이 코로나네. 파이 코로나. 파이 변이, 파이 변이. 파이 변이. 파이 변이. 파이 변이. 와, 델타 변이 나온 다음에 델타. 그다음에 뮤 변이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뉴. 근데 뮤 발음하기가 좀 헷갈린다 그래갖고 그다음이 뉴예요. 뮤하고 뉴 너무 헷갈리잖아. 그렇죠, 헷갈리죠. 그래서 그다음은 넘겼어. 근데 뮤, 뉴 다음에 씨거든요. 씨. 이 씨는 중국에 사람 이름으로 너무 많아. 맞아.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이 오미크론으로 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야, 얘기다. 강 작가님, 그 댄스는 이걸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저는 둘, 셋, 넷.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지, 오미크론, 파이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사이, 오메가. 오메가. 알파 오메가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무조건 줘야겠어요, 이거는. 힌트 줘야겠는데요? 이런 게 이거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개인기 힌트는 없습니다. 진작에 얘기해야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고. 전화도 진짜. 없었어요? 우리 강 작가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수님 면은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마녀라고 그냥 얘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마녀가 그럴듯한데. 그래요? 네, 그런 그래, 거. 그냥 마녀로 그럼 가자. 마녀로 그래, 마녀로 가자. 네, 우리 많이 그래, 합시다. 그러면 던지세요. 해보자. 마녀 사냥.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잔소리 뒷담화를 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그랬잖아, 아까 입조심. 입조심 안 바로 그 한다. 사람. 바로 그 예, 사람. 꾸짖음의 굴레, 잔소리꾼 굴레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스코틀랜드에서 마녀 재판 때 사용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십이나 잔소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로 쓰였으며 급기야 아내가 남편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흉을 봤을 때 내리는 형벌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자한테만. 뭐.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저게 있었다. 16세기부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19세기. 뒷담화를 해도 남편이 쉬울 수 있어. 잔소리하거나 뭐 이랬을 때. 조선시대도 고문이 끔찍했죠. 조선시대 때 고문 끔찍했죠. 그러니까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고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실토를 하기 위해서 네. 죄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강해서 고문을 세게 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줄이죠. 줄이를 들어라. 근데 이제 줄이를 이제 보통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뭐 줄이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만 비틀기도 하고 팔만 비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의 몸을 꽈서 아프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많이 근데 썼던 그게 거고. 아픈가? 이게 보면 우리 코미디에서 하면 안 아프던데. 에이, 너 스트레칭 할 때 아프잖아. 스트레칭 해주는 거야? 그 제대로 들어가면. 강제로 스트레칭 하면 아프잖아. 아, 이렇게 쭉 해주는 거야? 아, 실제로 이제 좋은 줄로 거네. 몸을 단단히 묶고 이제 밀어내니까 거기서 이제 근육과 뼈가 파열이 되는 그거 나 거죠. 그거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소가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열형.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거열형. 역시 요즘 공부 많이 하는 거. 능지처참이랑 거열형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능지처참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나 말이 살아낸 사지를 이제 묶어서. 머리까지 해서 묶어서 찢는다라는 네. 건데 원래 능지처참이 아니고 그거는 중국의 법에 따르면 거열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거열형만으로도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거열형을 능지처참이라고 했고 원래 능지처참은 방송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도 잘게 써는 거. 그게 능지처. 아, 그게 이렇게 능지처참. 썬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손가락, 토막을 내는 건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눈꺼풀을 자른대요. 그 눈꺼풀을 자르면 어마어마한 그 통증 때문에 의식이 맑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가락 마디부터 자르는 식으로 이제 와. 진행된다고요. 잔인했다. 너무너무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세기 초반에 청나라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도 남아있어요. 오, 네, 자금성 앞에서 네. 그거 하고 있는 걸 너무 선교사 충격을 받아서 아. 찍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능지처참하고 거열형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행동을 안 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난타시, 난타. 난타는 우리 이제 멍석말이? 난타는 이제 우리가 두둥둥둥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명성마리 쪽에 가까워요. 근데 난타의 특징은 말아서 밟는 게 아니고 몽둥이를 갖고 이 아전들이 한 번에 달려들어서 특히 절도범 같은 아주 좀 잡범들. 잡범인데 못된 범죄들 있지만 어. 전과 팔범 이런 친구들을 정신 차리게 한다고 한 10대명이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이제 하반신을 많이 때려요. 왜냐면 상반신을 때려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리다 보면 발가락이 날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뭐 저놈은 매우 쳐라. 그러니까 막 아무나 치고 막 지져 막 얼굴 지지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눈을 하나씩 뽑아 난동에 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해라. 없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국왕이 정말 진노했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그범 막 사또가 하잖아요. 사또가 그치 뭐. 그 사또는 바로 잘려요. 의금부 뭐 누구 뭐 법전이 있고 법전의 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고 특히 지지는 거는 얼굴에다 지져버리면 이건 평생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라냐면 발바닥이 지 발바닥에 왜냐하면 발바닥이 통증이 되게 또 예민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발바닥을 지진 형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신체 살아갈 수 있기를 해줬네. 그렇게 해주는 거고 사극에서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 만들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어허. 저번에는 뭐 지졌어 이번엔 잘라 이렇게 가는 건데 왕이 했어? 야 저번 드라마에 그 발바닥 찌는 건 약하더라. 그래서 또 그쵸, 드라마에서 약간 이렇게 막 세게 하다 보니까. 야, 발바닥은 잘 안 살지 않니? 야, 그치, 뭐 그런 거지. 이런구나. 그래도 우리 3문제 맞췄지 지금 현재. 다 맞춥시다 남은 건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일상 속 신기한 과학 실험들이 화제인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동시에 먹으면 입안에서 폭발해 뿜게 되며 껌과 감자칩을 함께 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껌과 감자칩? 이거는 우리 곽 박사님 가셔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박사님.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예. 모르겠네. 난리 나나 이것도? 껌과 껌과 아, 집을. 나 먹어봤던 것 같아. 녹아 껌이. 아 정말 에이 누나 어떻게 그런 거 있어 뭐 있어. 왜? 껌하고 껌하고 땅콩 초코바 같이 같이 먹으면 먹으면 맞아. 껌이 녹는다? 나도 뭔지 모르는데 녹았었어 맞아. 약간 녹았던 것 같아. 내가 녹아. 과자랑 껌이랑 같이 먹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껌이 원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남아서 씹잖아요.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 네. 같이 소화가 됐어. 아 정말요? 과자처럼. 왜 과학적으로 어떻게 껌 말이 돼요? 나 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아니, 기가 막히다. 또 왔어. 알았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거 기가 막혀. 희한해. 얼마나 희한한데 그래. 고무라는 말 아시죠? 고무라는 말. 고무, 우리가 고무. 고무 무슨 뜻이에요? 고무나무에 나오는 고무. 그 고무. 고무 무슨 뜻이에요? 고무신. 고무신 그 고무. 고무신 그 무슨 고무. 뜻이에요? 그걸 왜 고무라고 해요? 늘어난다. 맞아요. 그걸 왜 고무라고 부르냐고. 세종대왕님이 이걸 앞으로 고무라고 해라. 정해서 고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걸 왜 고무라고 해요? 왜 고무라고 해요? 고물? 이 골무? 이름이 고무래? 고무입니까?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로 그런 고무 그런 성분은 곰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이 그럼 그게 발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무가 된 거야. 프랑스의 그 말뜻은 뭐예요? 그 고무의 말뜻은 뭐예요? 그게 말뜻이 뭘까요? 그게 프랑스에서 곰 이런 그것도 거는 알아요? 말 뿌리가 어디에 다 있을까요? 라틴어? 검. 검. 검에 다 있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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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엠이다, 지유엠. 그래서 껌이든 고무든 결국은 나무에서 나온 즙을 가지고 그걸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역으로 그걸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일 수 있는 적절한 용매가 있으면 녹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감자튀김의 그 기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그게 딱 기름, 맞아주면 기가 막힌 거지. 감자칩을 튀길 때 뭘 알고 있는 건 아니네 아니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감자칩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되면 뭐 알고 있다. 오늘 깜짝 놀랐어. 결론이 뭐야? 아 근데 신기하잖아. 고무가 프랑스에서 온 거라는 거. 아는 거랑 연결을 일단 시키고 보내 일단. 아니 그래서 감자칩이라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거 그럴 듯한 것 같아요. 감자칩 속에 있는 그럼 저 감자칩은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 기름 괜찮은 것 같아. 기름. 알잖아. 불 붙이면 불도 붙잖아. 예. 그리고 라면도 그 끓이잖아. 난로? 진짜? 라면도. 예. 예. 과자. 감자칩 한 봉지로 급하게 물 데울 수 있거든요. 맞아. 어디서 봤다. 그거 어디서 맞아. 호기심 뭐 이런 데서 그래. 요즘 봤던 것 같아.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걸로 밥해 먹는 거. 껌이 녹는다. 껌과 감자칩을 함께 씹으면 껌이 녹는다. 껌이 분해된다.
거기 기름. 이거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얘기해 보다가 없으면 이걸 빨리 그래 해보자. 그래. 없지. 야, 그냥 나 딴 거 아니고 감자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녹는다가 딱 그거야. 그래? 녹는다. 자, 껌이 녹는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와 이러면 진짜 대박이다.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생활의 지혜다, 생활의 지혜. 그래, 맞아. 이 문제 맞추려고 먹은 거야 이때까지. 근데 박 박사님은 여기서 한 거 없어. 한 거 없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예. 카이스트도 몰라. 몰라. 껌이 사라진다 정답입니다. 껌의 주 성분인 폴리아세트산 비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침에도 녹지 않은 것인데요. 반면 감자칩에 있는 기름과 만나게 되면 고분자 구조가 풀리면서 껌의 점성이 없어지고 결국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껌은 꼭 감자칩이 아니더라도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녹게 되는데요. 같은 원리로 옷에 껌이 붙었을 때 콩기름을 발라 문지르면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휘발유 갖고 와. 떼잖아. 생활 지혜다 이건. 아 그럼 이거 뭐 껌 붙었을 때 그거 한 게 일리가 있는 거지. 그러네. 해보란다. 이걸 실제로 개인적으로 해보신 거예요? 왜? 아니, 저는 어디 배터리 떠있으면 한쪽에 몰아놓고 과자를 먹는데 어제가 섞이다 보면 껌이 야들야들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껌을 먼저 씹어야 돼. 해봐야지. 폴리아세트산이라는 거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럽다. 기름만 닿지 않는다는 괜찮네요. 과자 먹어봐요. 껌이 되게 늘어져 있어 지금. 벌써 녹는 거야. 가져졌어요? 네. 그러다 과자를 계속 먹으면 껌이 녹는 거야.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늘어져요. 감자칩이랑 같이 먹으면. 그죠? 변하죠. 막 그러네요. 섞이는 것 같아요. 네, 변하고 있어. 엄청 부드러워. 그 껌이 사이즈가 작아져. 점점. 오, 신기하다. 한 근데 몇 개 먹으면 녹을 것 같아. 아니, 많이 녹는데? 네. 그죠? 나는 껌이 다 없어졌어. 부드러워. 다 먹었어? 응. 되게 편하게 넘어가. 삼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어진 거야 하다 보니까? 같이 감자랑 씹어서 없어졌어. 그럼 나중에 껌 딱딱해지면 감자칩 하나 넣고 다시 또 씹어도 되겠다.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네. 아니 근데 자다가 가위 눌리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위 눌리는 이유. 가위 맞아. 과학적으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뇌도 같이 깨어나겠죠. 그죠? 근데 뇌에서 자신이 깨어났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깨어나면 실제로 깨어났든지 안 깨어났든지 깨어났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느낌을. 그래서 자다가 거기만 먼저 딴 데는 하나도 잠이 안 깼어. 거기만 깨잖아요. 그러면 나는 잠에서 완전 깬 것 같아. 완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도 있어. 심지어 그래갖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전혀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도 못 움직이게 되고 꿈속에서 보고 듣는 그런 듯한 현상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속삭이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든지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사실 꿈의 일부의 감각이거든요. 꿈의 감각이. 네. 근데 그게 뇌의 한 부분이 먼저 깨가지고 나는 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상한 현실의 감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뇌가 잠잔다고 다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 같이 잤다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부만 깨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그렇게 막 보이는 것도 꿈의 일부인 거예요? 꿈에 입은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도 꽤 많아요. 그 가위라는 현상, 우리는 가위라고 부르잖아요. 가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없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영어 같은 데서 뭐 그냥 수면 마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말로 부르지 가위에 해당하는 그런 수면 단어가 마비. 없어요. 그렇게 듣고 나면 좀 이렇게 가위에 눌렸을 때도 아 이것은 수면마비야. 빨리 자 하면 되는 거야? 꿈일 뿐이야, 꿈일 뿐이야. 아니 근데 보면은 비몽사몽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와. 그러니까. 목을 조르더라.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오빠 꿈 아니래. 그래? 집사람이야? 근데 깨어나는 방법이 자기 말을 귀로 들으면 된다고. 뭐 어쨌든 누가 간에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는 쪽으로 최대한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손가락 끝부터 움직여라는 사람도 있고 발끝부터 움직여라는 사람도 있고 깨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혀를 움직여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딴 데로 다 각성시켜주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모 화변은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로부터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던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인데요. 영조는 아들이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해 무리한 후계자 교육을 시켰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이 강박증이 심해져 시중을 드는 내관들은 물론 자신이 아끼던 후궁까지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요. 사도세자가 앓던 강박증은 무엇일까요? 전문 분야 나왔네요. 전문 분야. 다행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리고 막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그냥 막 흐트러진 채로 입고 옷을 벗으면 안 되는 옷이. 심지어 나중에 가면 막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혼자 막 하루 종일 들어가 있고 그런 행동까지 해요. 옷 때문에요? 이 병이 이제 일종의 병 그 때문에? 영향을 준 거죠. 모르겠는데? 옷이랑 관련이는 모르겠다 우리. 그러니까 의대증이라고. 의대. 의대증. 그러니까 옷을 본인이 생각한 대로 못 입거나 이러면 이게 막 너무 불편하고 막 숨을 쪼고 돌아버리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미쳐버리는. 생각한 대로 못 입는 게 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옷을 쉽게 말하면 입고 벗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미쳐버리려고 하고 입은 다음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느슨한 옷인데도 막 너무 답답해하고 이런. 그래서 때려주고? 사도세자가 대개는 뭐 그 우리가 영화 속의 이미지를 보면은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늘 안에 있는 하얀색 옷 정도로 막 해서 아바마마 뭐 하고 했더니 다 그런 건가? 늘 풀어져 있고. 오, 약간 좀. 네, 정답 의대증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아유, 처음 듣는다 야.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강박증의 일종으로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요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나?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강박은 거죠.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당시 사도세자가 옷을 한번 입으려면 10벌, 20벌의 옷이 필요했으며 안심을 주는 옷은 갈아입지 않고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도세자의 광증은 날로 심해져 조선시대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에게 혼날 때마다 살인을 했다는 그는 죽기 전까지 무고한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아내도 죽였네. 아유. 드라마 속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세가 좀 심했네. 그랬나 봐. 그럼 고서들 보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발의 피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사도세자는 또 막 여러 가지 병이 많았죠. 일단 사도세자는 사실은 이제 실록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광증이 심각해져서 병을 앓게 됐다라고 광증, 미칠 광자 쓰는 광증을 거예요.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단계를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불안증이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증상이 첫째로 나타났던 건 아버지한테 혼난 날, 그날 어느 날 들어와서 우물에 뛰어들었던 게 첫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오면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그다음 이제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죽였다. 근데 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죽인 날 3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처음에 한 번에 3명을 살해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도 기록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폭력의 단계가 있었다가 그날 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쌓이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궁궐이니까 신하들이 한 명도 얘기하지 않고 안 알려주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무서운 아버지가 와보니까 얘가 그냥 한 달을 씻지 않고 엉망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아버지면 무슨 일 있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술 마셨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제 열받는다고 술 마셨어요 이러면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아예 영조가 궁궐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만나고 그게 크게 원인이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옛날엔 당쟁이 희생자다 아니면 이제 정신병자였다라고 가는데 좀 많이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러네. 되게 속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부자관계가 저렇게 됐어야 되나? 이런 속상함. 우리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 있어요? 무슨 뭐 TV나 영화 보고 오해하고 있는 것. 예를 뭐 의자왕 뭐 삼천궁녀 뭐 이런 얘기든지. 의자왕 삼천궁녀 이제 거짓말이죠. 왜냐면 어?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근데 거느려고 같이 낙화하면서 빠졌다. 다 떨어졌다. 근데 낙함을 안 가보셨죠? 가보면 이제 부소산성이라는 데인데 낙함은 일단 3,000명이 들어가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명씩 줄 서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 크지가 않고 백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왕조가 조선이잖아요. 근데 조선도 조선 전기 때 궁녀가 궁궐 내에 수십 명밖에 안 됐다 정도로 추정을 해요. 너무 많이 잡았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면은 황산벌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서로 사투리로 싸운 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이제 모르죠. 왜냐면 그 시대 때는 그 시대의 언어가 많이 지금 다르니까 똑같게 싸울 수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드라마, 그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황산벌에서 싸웠던 백제군을 전라도 사람, 네. 그 어디요, 저기 신라군을 경상도 사람이란 전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는 경상도도 전라도도 없었죠. 통일신라 때 거길 무주라고 불렀거든요, 전라도를.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과 지리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가야 출신이냐, 마한 출신이냐, 백제 출신이냐, 신라 출신이냐니 영화는 100% 상상인 거죠. 근데 지금 심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곽 작가님 표정이 야 이거 백제 귀신 없나?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 계속 백제의 의자와 중심지가 그만 찾아요. 백제의 중심지가 지금의 공주. 공주, 뭐 부여 이런 네.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끼워 맞추면 전라도라기보다는 충청도지. 굳이 끼워 맞추자면. 그렇지. 지역도 안 맞죠. 그쵸, 그쵸. 자료가 도만 생각나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없다. 누가 한 말이죠? 신채호. 신채호. 이거가 거짓말입니다. 어머.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오, 다니는데 진짜? 이거는 와 충격이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본인 무한도전 멤버잖아요. 그 무한도전의 특집에서 나왔던 말이 어떻게 하다 오용이 돼서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와전된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말? 신채호 선생님, 왜냐면 김태호 PD가 왜냐면 그러면서 그 말이 집중적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곳곳에서 활용된 말이 돼버렸죠.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채호 선생이 쓴 문선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치 그냥 제작진들이 한 말이네. 아니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아 근데 물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신채호 정확하게 선생님이 한 건 아니야. 라이팅한 건 현재까지 아니니까. 팩트로 밝혀진 건 없다. 굳이 따지면 처칠이 그와 유사한 말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작업 중에 뭐가 약간 섞이면서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칠이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우투로 말한 게 이제 번역을 하면 역사를 잊은 뭐 국민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약간 섞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거기까지 추정을 안 해봤으나 야 재밌다.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어. 우리. 그런 말들이 꽤 있어요. 그래. 다음 문제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며 일본 경찰과 일대천이라는 전설의 총격전을 벌인 주인공인데요. 진짜? 신출귀몰에서 동대문 홍길동이라고 불렸던 그가 쉽게 잡히지 않자 일본 경찰들은 가족과 동지들을 고문했고 그중 한 여성 동지는 성고문을 당한 끝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상옥 의사는 일본 총독 제거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겼는데요. 사진에서 그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이거 김상호 열사가 그 영화 밀정에 나왔던 박희순 씨 역할 박희순 씨. 맞아요. 있잖아요. 예. 저 사진 알고 있긴 사진 알고 유명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의 이 뒷집 얘기는 이건 거의 야사여서 뒤에 뭘 쥐고 있는 거 아닐까? 있잖아요. 손에 뭔가를 막 장치하거나 이래가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어떤 특징이 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막 다 묶어놨다 손에다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거 좋다. 그러니까 이 총이 묶여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감춰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데 손을 보이는 게 단서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기 손에 때문에. 어떤 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하. 보이지 않기 위해 숨긴 보이지 거지 않게 해서. 나중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지문을 다 제거했다든가 손에서. 얼굴 나오는데? 얼굴이 있는데 질문이 없으니 그건 좀 그렇군. 그렇지.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손을 뒷짐으로 하고 사진 잘 안 찍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전부 다 이렇게 차렷한다든지. 한인회국단 이봉창이나 이봉이 같은 거 이렇게 폭탄 폭탄 보여주면서 들고 태극기를 뭐 들고 글씨 쓴 거 이런 거 성명서 같은 거 한 소리 들고 아니면 결심을 했는데 본인도 어찌됐든 두렵잖아요. 그래서 손이 떨리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근데 사귀어보지 않았어. 이게 동영상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찍는 사진사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데 좋은 그런 아, 이거 진짜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인데 이 장면 해봐. 이걸로 가보자. 해보자. 진짜? 어. 자기가 긴장되는 그 손에서 표현되는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하여 뒷짐을 졌습니다. 어.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나라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는 손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답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마음이 이걸 어떻게 맞춰 우리가? 마음이 너무 크구나. 우리의 레벨하고는 완전 다른 레벨이네. 다네. 우리는 쫄아가지고 손 떨리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네 마음이 손이 다르네. 그러네. 사실 이렇게 큰일 하신 분이 뭐가 손이 떨리겠어. 그러네. 이후 종로경찰서 폭파에 성공한 그는 동지의 지배에 은신하지만 밀정의 눈에 금세 발각되고 결국 천여 명의 일본 경찰들에게 쫓기고야 마는데요. 추격전을 펼치며 백발백중으로 일본 경찰을 명중시키던 그는 한 건물의 변소 안으로 숨어들었고 마지막 총알 한 발을 자신을 향해 쏘며 마침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는 거사전 동지들에게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라고 남겼던 말과 같이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워낙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고 그게 좀 후대에 지어지면서 과장된 것도 있고 최근에 많이 그걸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확히 저게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남아있는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맨 처음에 먼저 체포가 될 뻔할 때 도망칠 적인 신발을 못 신어서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을 막 뛰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이 다 동상이 된 상태에서 또 추격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물을 막 뛰어 넘어가다가 이제 그 발을 밟을 때 이제 발가락 하나가 날아갔다는 거. 그게 이제 영화 밀정에 보면 총에 맞아서 발가락이 다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 정도는 많이 회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가 커지냐면 1920년대 때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그러니까 19년 3.1운동 임시정부인데 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후에 20년 내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빠졌는데 그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의열당이 조직돼서 김상옥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우리 영화 암살에 나오듯이 우리 아직 싸우고 있다. 그런 의기를 줬다는 것 때문에 이 조선 민중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각색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기다릴 거야. 독립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만들어간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다양한 버전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나. 네, 이런 의미가 크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뒷짐 지고 있다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백수로 지낼 때 이럴 때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뒷짐 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각오를 좀 가졌어야 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쉴 줄 알았어요. 바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치고 들어오시네. 받는 건 최고야. 죄송합니다. 근데 저런 얘기는 좀 쇼킹하다. 반대로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아니, 일본동가가?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매국노가 아니라요? 아, 이봉창 의사. 진짜? 도시락 학교에서 천황. 일본 천황 천황을 대상으로 폭탄을 던졌다가 못 죽였던 그 사람. 근데 왜요? 이거 처음 왜요? 듣는데. 아, 이봉창 의사는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었고 일본인 가명만 3개가 있었고 그래, 맞아. 일본어도 진짜 잘했어요. 맞아. 네. 왜냐면 어차피 태어난 게 일제시대고 나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원래 그랬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이제 만주에서도 일해보고 일본에 가서도 일해보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뭐냐? 민족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어를 막 잘하고 가명과 가짜 여건이 있으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근데 자기는 조선인이잖아요. 근데 그 잘해주는 일본 사람들과 자기는 어울리고 있는데 조선인이 오면 막 조생장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게 계속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이 탈로가 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런 걸 몇 번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기 임시정부가 있다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영화 보면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이건 진짜 아니야! 나는 독립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원래는 도저히 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임시정부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자.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러 간 게 아니고 상하이 가서 일자리 때문에. 네, 상하이에 가서 한번 여기서 부자가 돼보자. 왔더니 이제 그게 아닌 거야.
여기 너무 가난하고 여기 독립운동하나 정신이 없는데 말이 정부지 뭐. 네, 말이 정부지 뭐 이건 막 김구 선생님 막 관사 하나가 없고 막.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사실은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동화가 되고, 근데 정말 웃긴 게 동화가 돼도 문화가 있으니까 술 마시면 남들 독립운동가들은 막 애국가 부르고 그랬거든. 그 독립운동가들도 유흥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술 마시면 막 취하면 막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봉창은 평소에 놀던 가락이 있으니까 술 취하면 막 천황태 만세 막 이러면서 구미가요 부르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쟤는 아니다. 쟤는 우리 해야 된다. 쟤는 진짜 아니다. 야, 이 비하인드 웃긴다. 네, 그랬는데 이제 김구 선생이 단독으로 3번 정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얘가 속된 말로 품행에는 문제가 있으나 진실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이봉창도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지. 나 일본어 잘하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여기 이제 이봉창 의사가 그 거사를 선택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 진단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패션 아이템으로만 여겨졌던 이것이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면서 당뇨는 물론 암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될수록 이것의 색깔이 진해져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일까요? 패션 아이템. 반지 아니면 팔찌 아닐까요? 반지. 시계. 좋네요. 시계 생각해봤는데 시계는 너무 너무 뻔하지, 많지? 너무 예를 들어서 반지를 하면 왜 반지는 색깔이 또 변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재료로 어떠한 그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재료, 뭐 용반지나 아니면 목걸이나. 아니면 저런 거 아니야? 옷, 뭐 속옷이라든지? 속옷 색깔 확인한다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 당뇨 있나 하면서 바지 내려본다. 아니, 저 손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손으로 이렇게 보지 마요. 그건 우리 아버지 때뭐 당뇨 있나? 죄송합니다. 벨트? 발찌는 벨트. 벨트 패션 아이템. 오. 벨트. 근데 벨트에는 표시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길 가는데 벨트에서 빨간불 들어오면 너 당뇨다. 시간은 다 맞고. 괜찮아요, 그럼. 죽냐? 그래서 뭐 할까요? 저는 반지 아니면 팔찌 같아요. 반지 아닌 팔찌. 근데 당뇨 이런 거 진단이라고 하니까 좀 피부에 닿는 거 아닐까요? 목걸이, 팔찌. 야 요즘에 있을 것 같은데 귀걸이, 발찌, 목걸이, 발찌. 뭐. 안경 어때? 안경. 안경 나도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 안경 알이. 나한테만 딱 보여준다. 나 상태 안 좋을 때. 평소에는 그냥 기능도 잘 있어, 보이는데 안경은 사실. 몸이 안 좋으면 안경 색깔이 약간 스타일로 어두워지는 많이 거야. 선글라스 낀 것처럼. 렌즈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반지, 팔찌 이런 거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안경이라든지 안경?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생각을 미래잖아, 해야 돼. 미래. 타투? 타투. 문신. 패션 스타일이죠. 타투 괜찮은데 타투. 나 타투 괜찮아. 타투. 아니 아이템이라고 그랬는데. 타투.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타투. 왜 옛날에 편지 보면 밀서에 이렇게 뭐 안 레몬물 보이더라. 이런 걸로 써가지고 그 불에 쬐면 그래. 나타난다듯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타투인데 투명 멋있다. 타투. 내가 컨디션이 아니면 그 타투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뭐 그냥 점처럼. 어, 그지 너무 어, 큰 거 아닌 타투가 거. 멋있다. 태투. 멋있다 형, 이게. 이거 틀려도 멋있어. 틀려도 멋있어. 틀려도. 야 유행어야? 틀려도 틀려도 뭐 있어? 아이템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이게 진짜. 이게 샤워실 같은 데서 옷 딱 벗었는데 용문신 빵 나오면 당뇨 있으세요? 이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같이 나온 사람이 약간 창피해 지금.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투표해 봅시다 우리. 타투하고 안경. 자 다른 게 안 안경. 나왔으니까. 모르겠네. 자, 안경. 난 안경. 난 안경. 형 타투라며. 야 뭐야? 안경 얘기했었는데. 패션 아이템이잖아. 아이템. 타투는 아이템이라고 하잖아. 그래, 아이템이랑- 스마트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타투. 안경으로 해봐. 안경. 그래? 안경.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야 안경이야 안경. 그래. 왜냐면 무슨 가자. 스마트 기술하면 뭐 그래. 회로도 안경이 들어가야 아니라 되고 안경을 무슨 접- 선이 그래. 들어가려면 안경은 그럽시다. 결합시키기가 그 정도 좀 그게 있어야 돼. 괜찮고. 그래, 전자파. 가자. 안경. 안경입니다. 안경입니다.
정답이고 싶다. 정답이고 싶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나왔나? 타투 아니야? 정답은 타투죠. 타투입니다. 그래 피랑 관련이 있어야지 이게 나왔는데.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함정이네. 아이템이란 말이 함정이었네. 진짜 아쉽다. 야 스마트 타투가 있어? 야. 스위스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타투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이 진행되면 체내의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때 타투의 세포가 변화하면서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타투가 갈색으로 진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 MIT와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당뇨를 앓는 환자가 체열 없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타투를 개발했는데요. 혈당 수치가 올라갈수록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거의 우리 주머니까지 왔는데 도로 뺏어간 느낌. 더 생각을 못했다. 아까 말씀대로 뭐 당뇨가 올라온다면 용문신 등에 확 맞네, 그 말이 딱 있으면 맞네.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문신 뭐, 있어요? 아니, 전 문신은 없긴 한데요. 네. 그건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니 난 저런 거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는 꼭 저거 해야 될것 괜찮아. 같아요. 나도 그죠, 나도 할 왠지. 거야. 조그맣게 안 할- 이쁘게는 하고 네,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좋을 것 없는데 저거. 같아요. 네. 근데 곽 작가님이 그 미래를 예언하는 책을 쓰셨어요? 뭐예요? 자, 여러분 3D 프린터라는 기계 들어보셨죠? 네, 알죠. 보통 이제 문제 한때 나왔는데. 형준이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이런 거 만드는 데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네. 그런데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 플라스틱을 붙여가지고 형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질 같은 것을 뿜어져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결합되고 조합돼가지고 고기 모양처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시도하는 회사들, 판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제가 또 더 미래 예언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래요. 앞으로 좀 더 미래.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집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맛집에서 케이크 레시피를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 레시피 그대로 3D 프린터가 재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정확하게 뿜어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미래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